이번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느끼셨는지 그 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는 동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의견들을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거수라도 할까요? 거수 좋습니다. 예. 자, 두 분 2대 2예요, 그죠? 동수일 때는 인장으로서 뭐 이렇게 제가 의견을 표명해도 되는 캐스팅 건가요? 보트 하셔도 되는데 예. 뭐 하실래요? 근데 뭐 의견을 매일 계속 나누고 계신 분이 저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경제 지표 보면은 6월 광공업 지표 좀 괜찮았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 계속 늘어난다 뭐 이런 우려감도 있고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들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예. 글쎄요, 저는 이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2분기 GDP가 3.6%가 나온 게 약간 통계 계정으로 과장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 하우스는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두 번 다 마이너스고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뭐 1분기 1.2, 2분기 0.7%포인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수출이 우리가 눈에서 보는 데서 크게 늘어났던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은이 어떻게 경기를 바라보느냐. 뭐 지난번보다는 경기 인식이 안 좋아진 건 확실한데 여전히 긍정적인 좀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은이 이제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계속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있어서는 동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등 때밀려서 했기 때문에 더 등을 때밀 만한 상황이 없다면은 동결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오늘 언급을 했듯이 심리와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심리 지수가 사실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긴 했어요. 3개월, 4개월째 계속 거의 곤두박질 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심리는 제 판단으로는 초이노믹스가 나온 이후에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재보선에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새누리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작용되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리 지수가 과연 이제 7월 달까지는 조금 부진했지만 8월, 9월에는 얼마나 반등을 할지 여부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어떤 경제 변수,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현 연구원한테는 건너뛰어서 왜 그러세요?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허를 찌르고 싶어요. 그렇네. 네.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초이노믹스가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바꿨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박종현 연구원의 평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유동성이 없는 것이냐, 돈이 부족한 거냐, 그건 아닌데 양극화돼 있고 필요한 돈이 필요한 곳으로 못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가계 소득을 늘리는 부분들, 기업의 잉여 자금들을 필요한 곳에 늘리게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방향성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직 계류 중이라서 실행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국내 경기 여건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위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흔히 말하는 고령화, 노령화, 그리고 가계부채의 어떤 우려, 이런 부담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정도의 만병통치약은 출발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초이노믹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최근에 명량인 것처럼 육지로 들어와서 전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장을 한번 보자 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옳은지 안 옳은지 성공한지 실패할지는 사실 찬반의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금리 인하함으로써 주사위를 던진 거고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전투태세로 들어갈 거다. 칼을 한번 뽑았으면은 뭐 끝까지 휘두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또 채권 시장이 많이 그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우리 그 신월 연구원부터 한번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국은 뭐 지금 나쁘지 않다. 저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 곡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을 보시면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양적인 회복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진짜 이제 금융 위기의 그런 미국 경제 위기가 왔던 부분들이 좀 더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 경기 쳐다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월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년 하반기 중에 뭐 한 10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좀 비둘기파적인 색깔이 충분히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시간을 보고 금융시장의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인상 시기를 택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내년 9월 정도 회의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이제 회의 때마다 25bp씩 인상하는 게 아니라 좀 인상을 하고 또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상하고 하는 조금은 더 느리게 가는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인상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종인 연구원은 앞에서 이제 두 분 생각이 비슷하니까 저는 좀 다르게 오늘 계속 이 두 분과 그러니까. 저 두 분이 그러네. 본의 아니 이게 좀 예.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못 올린다고 보고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보는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분기 미국 경기가 좀 정점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4% 성장했다. 그렇죠. 예, 이게 미국 경제가 전기 대비 4% 성장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3분기, 4분기는 그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기의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내년도까지 그려봤었을 때 인플레를 야기하고 고용시장에 완전 그 고용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될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럼 우리 이정금 연구원 의견도 한번 물어볼게요.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희 하우스 뷰는 이제 매크로 팀장인 김민규 박사가 아마 누구시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죠?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하반기에 제한적인 인상을 할 거라는 전소영 위원회 저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뭐 로버트 고든 교수가 글을 적어 놓은 걸 보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로금리 하니까 금융권이 죽겠다. 조금만 올려달라. 이게 요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만 올리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핌코라든지 뭐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상 불가론을 얘기하던 뭐 얀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 같은 사람들도 내년 하반기에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서는 게 경기 지표하고 상관없이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이제- 두 분하고도 하는데 이분하고도 이제 드디어 이제 고립됐어. 고립. 또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 경제 부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계속 그 사이를 두고 러시아와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그에 따른 유럽 경제 어떤 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유럽이 또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압력 지금 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ECB의 그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유럽의 추가 양적화하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예. 결론은 이렇고요.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뭐 지금 6월달에 그 ECB에서 정책 패키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ECB는 뭐 좀 시그널링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정책을 보이고 이제 현상을 좀 파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이슈가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영토 문제에서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약간 냉전 체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게 유럽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좀 잠재적으로 인식을 하던 게 이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연말쯤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미국은 이제 그 결국은 유럽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전소영 연구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도 내용이 이제 비슷해서 자꾸 이렇게 내용이 겹치죠. 앞으로는 저기 전소영 연구원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예. 아니 뭐 일단은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가를 이제 공급 측면이랑 수요 측면으로 나눠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저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유럽만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금통에서 언급을 했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이 물가를 계속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요소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럽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거기에 수요도 계속 이제 붙지 않으면서 이제 물가가 좀 디플레가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적인 ECB의 양적 완화가 연내에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달에 이제 처음 발발했는데 그때는 이제 금방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월까지 점점 점증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진 않을 거다라는 일단 그런 인식이고 ABS 말고 사실 이제 국채 매입까지도 카드를 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국채를 매입해야 진정한 QE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금리 인하의 재료별 영향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는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각자 만드신 그 그래프를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소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각 그 재료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주요국 통화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중립으로 뒀고요. 가계부채 문제 역시 일단은 중립으로 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주체의 심리 변화와 그리고 초이노믹스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주체 심리 같은 경우는 이주열 총재가 이미 이번 금통이 끝나고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이노믹스 역시 이거에 대한 성패 여부가 경제 주체 심리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금이 가계와 기업에 고루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이노믹스와 경제 주체 심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현 연구원. 네. 제가 좀 그림 특이하게 그렸는데요. 이탈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주요국 통화 정책인데 저는 뭐 제가 계속 출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통화 전쟁 시대에 있다라고 보고요. 왜 우리가 금리를 인하했느냐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발맞춰서 금리를 인하한 것 같지만 저는 핵심은 원화 강세였다고 보거든요.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결국 수출 여건을 안 좋게 만들고 물가를 낮게 만들면서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갔던 거는 각국의 통화 정책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경쟁적인 완화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글로벌 통화 정책이 계속 완화 기조를 가져간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핵심은 원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했는데 원화가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국내 통화 정책이 소극적인 완화에 멈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ECB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가능성 제기되는 거. 또 BOJ도 소비세 인상 이후에 경기 여건 좀 안 좋아지면서 뭔가 대책 내놓을 가능성 열어두는 거.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ECB하고 BOJ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같이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글로벌 통화 정책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다르게 그 봤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기 네. 저희가 드린 그림의 바깥까지도 이제 뻗쳐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장범 연구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쁘고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른 요인들은 뭐 다 금리 인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뭐 경기 상황이 달린 거지 그렇게 큰 중요한 팩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총저축률은 한 34%대로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국내 투자율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경제가 지금 저축이 적으냐? 그건 아니고 가계가 저축률이 혼자 낮은 거를 금리의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리보다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한 얘기다. 그래서 가계부채만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월 연구원. 네. 저는 가장 주요하게 작용할 부분은 초이노믹스. 여전히 정책 공조하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하시는 부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계 부채는 좀 크게 영향이 없다. 기준금리 인하에는. 왜냐하면 가계 부채의 50%, 약 70% 육박하는 부분이 4분의 5분이 고소득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그런 가계의 그런 이자 부담의 경감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대체로 이제 올해 내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와 경제주체 심리에 대해서는 다들 좀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 가계부채라든가 진영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다지 점수를 높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또 엇갈리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